안녕하십니까. 홍준표의 이제 시사대담 오늘 그 홍커나이트 첫 시간입니다. 오늘 첫 시간에는 한국 경제의 석학이신 카이스트대 교수이신 이병태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경제에 대해서 오늘 이제 교수님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좀 전문 용어나 그런 것보다도 좀 쉽게 우리 그 보시는 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말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단적으로 지금 경제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우선 홍카콜라 개국 축하드리고요. 예. 그냥 한때 유행했던 말 있었죠. 그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뭐 이런 그렇죠. 말 있었죠. 그 주위에 쭉 물어보시면 되는데 너무 뻔한 얘기인데 정권에 계신 분 청와대 몇 분만 모르시는 것 같아요. 다들 죽겠다고 난리인데 아직도 뭐 소득주 성장 때문에 그러냐 물어봐야 되겠다 이런 거 우리 문 대통령이 어젠가 그제 말씀하셨죠. 그래서 국민들은 저게 무슨 유체 이탈 화법이냐. 예. 이게 지금 어디 달나라 갔다 오신 건가, 화성을 갔다 오신 건가.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 역사상 자영업자가 사업을 문을 닫고 광화문에 정부를 성토하러 나선 적이 있었나요? 한 번도 없었죠. 옛날에 한번 솥단지 시위라는 거는 있었어요. 예. 그 아주 오래전. 이게 거의 밀란에 가까운 그 저항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아주 죽겠다고 난리고 실질적으로 어제 발표된 그 11월 고용 동향만 봐도 우리나라에서 그 자영업자들이 하는 직종에서는 고용이 뭐 몇만 명씩 전년 대비해서 줄고 있거든요. 제조업도 줄고 있고. 그리고 더 이제 걱정인 건 이거죠. 지금 한 달 후에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지금 이제 3주쯤 지나면 10.9%를 다시 올려야 되거든요. 최저임금을.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데 그 최저임금을 올렸는데 그 위원회에 보면 최저임금의 대상업종에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없죠. 이게 이제 우리 보통 이 대리인 문제라고 그러죠. 예. 대리인이 주인이 시키는 걸 가서 주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 엉뚱한 걸 하면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뭐 부동산 거래를 하는데 파이프도 막 새고 이런 집을 지 수수료만을 생각해가지고 주인들이 살 수 없는 집을 계약해주면 큰일 나는 것처럼.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크게 이제 세 분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측 대표라고 해서 대부분 경제단체의 상근 임원들입니다. 전경련, 경총 이런 분들 이분들도 사실은 사측 대표를 제대로 하지 않는 직업 공무원들이 퇴직하고 앉아 있는 자리가 그 자리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16.4%를 올리는 데 대해서 덜컥 동의를 해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는 지금 그 큰 기업들을 대표하는 것만 있고 진짜 최저임금을 줘야 되는 영세기업이나 자영업자 대표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측 대표에. 거기 보면 뭐 민주노총하고 대부분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건 이제 노측 대표로 그분들이 들어가는데 그 노측 대표도 그런 거예요. 보면 본인들은 사실은 억대 연봉자들이거든요. 그렇죠. 대기업의 강성노조 특히 민노총들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대자동차 요새 얘기 들어보고 지난번에 우리나라에서 사업 못하겠다고 망해서 가는 GM 군산자 공장의 근로자들 평균임금도 8천만 원이 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도 사실은 최저임금 대상자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이번 정부가 특히 위험한 짓을 한 게 뭐냐 하면 국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균형을 잡으라고 하는 공익위원들이 있습니다. 가운데 되게 이제 그 국책연구소의 연구원이거나 교수들이 들어가는 건데 거기를 요번에 아주 노조 1세계 친좌파학자들로 그냥 다 채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6.4%를 올려가지고 이 난리가 난 와중에도 이상한 괴상한 논리를 개발해가지고 10.9%라는 걸 또 올리는 아주 그 용맹한 의사결정을 한 것들이 공익위원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대통령이 뭐 이렇게 경제가 난리가 났으니까 물어볼 것도 없는 문제인데 자꾸 물어봐야 된다고 이제 책임 회피를 하고 또
밑에 잘못 적어준 거 가지고 뭐 90%는 긍정적이다 이런 헛소리를 막 해가지고 사람들 염장을 지르고 계시는 건데요. 이게 지금 해야 될 거는 정치권들이 모여서 내년 10.9%를 정말 시행을 할 거냐, 특별법이라도 통과돼서 유예를 할 거냐 하는 거고, 시급 10,000원을 이제 포기한다는 선언을 분명히 해야 되고, 그 구성 최저임금을 지금처럼 계속 그런 제도 하에서 결정해 갈 거냐, 이런 의사결정을 빨리 하지 않으면 자영업자 다 망하게 생겼다,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되죠. 사실 그러거든요. 임금 올리는데 반대할 필요는 없죠. 예. 그러나 경제 현실이 임금을 올리고 제대로 경제 현실이 돌아갈 수 있느냐? 못 돌아간다면 임금을 올리는 것은 노동 생산성을 따라가지 못하는 임금을 올리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죠. 예. 그게 자유시장 경제는 아니죠. 예, 그게 정부가 임금을 올린다는 것 자체가 사실 잘못되어 있는 거고요. 그 소득주도 성장론자들이 뭘 본 거냐면 임금 상승이 높은 거하고 그날의 경제 성장이 높은 게 상관관계가 높다. 이 통계만 본 거예요. 근데 그게 임금을 올려서 경제 성장이 된 게 아니고 경제 성장이 잘 되니까 임금이 따라 올라간 건데 인과관계를 뒤집어서 본 거죠. 노동 생산성이 그게 임금 인상의 가장 주된 요인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돈을 많이 받으면 예. 일을 많이 해야 되고. 예, 그래서 지금 통계치를 어떻게 보면 정반대 결과가 나오냐면 지금 바로 대표님이 보신 그 통계입니다. 뭐냐면 노동 생산성 대비 임금 인상이 얼마나 높은가 하고 경제 성장을 보면 역관계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그 노동 생산성은 안 올라가는데 인건만 막 올려주면 그 회사들이 원가만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익이 줄어들고 되니까 투자를 못 하게 되고 이러면서 그렇죠. 경제가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변수를 한 개만 더 집어놔도 반대의 현상이 나타난 걸 보지 않고 계속 우기는 게 지금 소득주도 성장론이고, 그게 이제 우리 경제를 이렇게 무리한 정부 주도의 임금 인상이 당연한 것처럼 하는 아주 위험한 사고가 정부를 지배하고 있어서 이렇게 위험한 경제가 온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최근에 카드 그 수수료 인하해 준 거 그걸 가지고 또 크게 생색을 내던데, 카드 수수료 인하 가지고 자영업자가 1년에 얻는 이득이 한 230만 원 정도라는 보도를 전 봤어요. 230만 원 정도인데 그것도 아닙니다. 230만 원 얻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구조가 되면 내 그것도 옳은 처방이다 이래 보겠는데 사실상 그런 구조가 아니거든요. 예, 사실은요. 이미 법이 통과돼 있어서 그 영세 자영업자들은 카드 수수료를 나중에 다 세금에서 환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5억 미만의 영세업자들은 이번 카드 수수료 인하에서 아무런 혜택이 없어요. 되려 더 손해가 납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그 카드 수수료 선심 공세는 완전히 사기에 가까운 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그 이번에 그 10억 미만의 영세업자를 보면 85%가 다 5억 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5억 미만의 영세업자들은 지금하고 아무런 달라지는 게 없이 사실은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이 카드사가 카드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혼자 먹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벤 사업자도 나눠주고 그래야 돼서 카드를 받으려면 카드 단말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벤 사업자가 거기서 계속 수입이 들어오니까 무료로 줬던 건데 수수료 확 나눠버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건 이제 돈 주고 써라 이렇게 돼가지고 되려 그래서 그 카드 수수료는 그래도 괜찮은 한 30억 이상에서 500억까지의 거의 영세업자가 아닌 그 중소기업한테급의 자영업자만 해당이 되고요. 그 85%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손해만 나는 건데 정부가 많이 호도를 했죠. 예. 우선 자영업자는 그렇게 지금
폭망하는 단계까지 왔고 중소기업도 지금 사실상 공단에 가보면 거의 폐업을 하고 공장부지를 내놨어요. 내놓고 알짜배기 중소기업은 거의 베트남하고 동남아로 다 탈출을 하고 있습니다. 또 대기업도 지금 미국 쪽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뭐 현대자동차도 그렇고 삼성 세탁기도 그렇고 한화 그 태양광 공장도 미국 쪽으로 가고 또 SK 뭡니까 케미컬입니까? 예. SK에는 뭡니까 전지죠, 전지 공장. 예. 그 다음에 그 롯데는 케미컬 공장을 지금 짓고 있고 오하이오 오준과 대기업도 지금 해외 탈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내에는 이렇게 가다가는 산업 공동화 현상이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내 대선 전부터 좌파 정부가 들어오면 강성 노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해외 탈출을 할 것이다. 또 최근에 와서는 해외 탈출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52시간 근로 강요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최저임금 올려가지고 임금에 지금 못 견디고 지금 나가고 있고, 또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미국으로 탈출하는 거는 트럼프의 관세 장벽 때문에 그렇거든요. 한미 FTA 이번에 하면서 또 자동차도 아주 어려워졌죠. 또 반도체도 지금 이제 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데, 특히 반도체까지 어려워지면 이 나라가 내년에 플러스 성장을 할 동력이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중소기업하고 대기업 현실은 지금 어떠한지 우리 교수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예, 대표님 말씀하신처럼 지금 경제가 마구 무너지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지금 그 문재인 정부를 만드는데 기여했다고 하는 경제학자들이나 전임 정권의 그때 그쪽에 속하셨던 뭐 전 강요들도 그게 학자들하기 보기 어렵죠. 운동권 사람들이죠. 그건 학자가 아니지. 아니 그분들마저도 뭐 오늘도 뭐 이상수 전 장관 이런 분들이 이럴 줄 몰랐다 그러고, 경제자문위원회 부위원장 맡았던 김광두 서강대 교수가 그분 사퇴했죠. 사퇴한다고 이제 발표를 하셨고, 경제 위기 없다라고 청와대 하는 말에 대해서 이제 세상 물정 모른다고 막 야단을 치셨죠.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최저임금 인상하고 52시간제는 다 인건비를 올리는 압력이자, 그렇죠. 또 이걸 위반하면 다 형사처벌을 하게 법을 만들어 놨어요. 전 세계에서 그런 나라가 없거든요. 이게 이제 그런 거 위반하도 대개는 과태료고요. 미국이 유일하게 이제 뭐 최저임금을 반복해서 계속 악의적으로 위반하면 그때 기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다 형사처벌을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감옥을 안 가기 위해서라도 해외로 가야 되는 건데, 대개 이제 해외로 갈 능력이 없는 자영업자들은 고용을 줄이고 가족 노동을 늘려가지고 막 건강을 못 돌볼 정도로 지금 하고 있거나 폐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능력이 되는 그다음 정도의 능력이 되는 데는 이제 자동화 투자를 더 많이 해서 보시면은 식당들이 영업 시간을 많이 줄였거든요. 예, 그렇죠. 그리고 지금 24시간 마트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52시간 제도를 하니까 대기업 앞에 있던 음식점들도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다들 집에 일찍 가니까. 그래서 더더욱 두 개가 겹쳐 있고, 그래서 거기다가 이 사람들이 그거 할 때는 뭐라고 했냐면 저녁이 있는 삶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 인터넷에 어떻게 나오냐면 저녁을 굶는 삶이라고 나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바른미래당인가요? 거기서 52시간제 토론회 하는데 제가 갔었어요. 거기 손학규 대표가 나오셨더라고요. 그 저녁이 있는 삶이라고 한 사람 아닙니까? 저녁이 있는 삶이라고 본인이 축사에서 자랑을 하길래 대놓고 경제 현실
생각 안 하고 이렇게 선신공세 써가지고 이 소득이 줄어서 저녁이 있는 삶이 아니라 저녁 먹을 시간도 돈도 없는 삶을 만든다. 투잡, 쓰리잡디 이게 저녁을 굶는 삶이 예,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정치인들이 경제 현실을 생각 안 하고 이제 선신공세 썼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랬더니 그 얘기 들으시다가 얼굴빛이 바뀌셔가지고 얼른 나가시더라고요. 제가 그분 그 옥스퍼드 박사예요. 예, 그런데 옥스퍼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동화 설비가 급격히 지금 늘어나고 있어서 식당에 가면 요새 이렇게 직원들 없고 전부 자동 주문하는 키오스크 그렇죠. 놓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두 번째고 그리고 사실은 87년부터 우리나라에 아주 특이한 현상이 뭐냐면 전 세계에서 산업용 로봇을 가장 많이 쓰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전 세계 평균에 한 9배 정도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미 지금 80년대부터 우리 경제 능력에 비해서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기업들이 살자고 자동화를 많이 했다라는 뜻이거든요. 사실 지금 기업의 인건비를 보면 도요타보다 그 현대자동차가 인건비가 더 높아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아마 내가 그 지난번에 통계를 한번 보니까 현대 기아자동차 평균 임금이 세계 자동차 회사 중에 제일 높습니다. 그런데 도요타 자동차의 노동 생산성의 60%밖에 안 돼요. 그러면서 매년 스트라이크예요. 예. 그래서 내가 강성노조가 대한민국을 망칠 것이다. 그건 내 6년 전에 내가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환노위 위원장하고 내가 진주 어려운 그거 강성노조를 폐업할 때 대한민국 경제를 망칠 것이다. 그래서 6년 전에 이야기를 내 하고 쭉 경계심을 가져야 된다고 했는데 그거 내 올해 10월부터 한국 사회에 그 문제가 대두되는 것 보고 참 한국 사회 깨달아도 너무 늦게 깨닫는다. 나는 그거 6년 전부터 문제가 된다고 늘 이야기를 했는데 그 문제는 이제 와서 이제 문제가 되더라. 제가 지난해 그 국감에 가서 최저임금 이거 그대로 시행하면 우리나라 이제 일자리 다 없어서 큰일 난다 그랬더니 지금 여당 국회의원들하고 정의당 국회의원분들이 저한테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막 저를 인신공격하고 그러셨어요. 에이, 그래가지고 제가 요즘 박사님 밖에 나가보면 어떤 얘기가 있나. 더불어민주당에는 민주가 없고 예. 더불어 김정은만 있다. 예. 그 다음에 바른미래당은 바른도 없고 미래도 없다. 예. 정의당은 아예 정의는 없고 불법 자금만 있다. 그런 말이 요즘 유행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국회 같은데 그 나가서 그거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아니 임금 올라져가지고 경제가 성장하면 그 뭐야 째째하게 시간당 8,000원만 주냐 한 10억씩 주지. 그렇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 정의당에 우리 잘 아시는 아주 유명한 국회의원 분이 아니 근로자들은 억대 연봉 받으면 안 됩니까? 뭐 이러면서 막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육체 노동자는 도지사보다 더 받으면 안 됩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그게 지난 대선 때도 그런 게 예. 지난 대선 때도 그 배배 꼬여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그래 나 꼬여도 그래 배배 꼬일 수 있는지. 그래서 내가 지난 대선 때도 그 후보 보고는 그렇게 배배 꼬여서 어떻게 정치를 하냐. 그래 적대 감정을 갖고 배배 꼬여서 덤비니 어떻게 대통령 되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그 소리도 했어요. 예, 그래서 그래서 그 자동화로 대처를 하다 안 되면 이제 해외로 가는 수가 그렇죠. 있는데 해외로 가는 게 뭐 좋아서 가는 것도 있죠. 시장 가까이도 가야 되고 글로벌로 성공해서 삼성전자처럼 베트남에도 만들고 중국에도 만들고 동부 유럽에도 만들고 그런데 요즘은 강제로 떠밀려서 가는데 이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한 2주 전에 만났던 중소기업 사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2시간제 때문에 300인 이상 되는 기업 때문에 원래 3교대를 돌려서 근로자들이 원하는 근로자들이 연장 근로를 하다 보니까 수입이 더 많이 생기고 이래서 살았는데 이 52시간제 하라고 그러니까 2교대밖에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그 연장 근로나 휴일 근로해서 수입이 한 20-30% 이상 줄은 종업원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종업원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걸로 못 먹고 산다고
3교대 할 수 있는 영세 기업으로 이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도 못 뽑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렇게 글로벌 대기업들한테 하청으로 부품 공급하는 회사가 뭐 영업이익이 높아서 한꺼번에 1년 사이에 지금 인건비가 30% 올린 거거든요. 16.4%에서 10.9% 하니까 30%를 올려줄 수 있는 여력 있는 중소기업이 거의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공장을 베트남 공장 쪽으로 대부분 옮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자리가 제조업이 지금 일자리 통계를 가지고 요번 달 걸 가지고도 16만 명 늘어났다. 10만 명 이하 생기다 16만 명 이상 늘어났다고 막 좋아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거의 사기성 일자리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상하게 지금 겨울이 오고 있는데 농업 쪽에 8만 6천 명이 늘었어요. 그 다음에 65세 이상에서 거의 20만 개 일자리가 늘어났습니다. 그러고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세금으로 하는 공공하고 행정 쪽에 거기 하고 또 저 사회복지 그걸 빼고 나면 민간 부분의 일자리는 계속 지금 이 정부 들어서 2018년 들어서 매달 전년 대비 30만 개 이상 줄고 있는 그게 이제 그리스로 가는 거죠. 예, 그리스로 가고 있고 그 고용 통계를 보면 더 끔찍한 게 어떤 거냐면요. 고용이 잘 되고 소득을 일으켜서 가족을 살려야 되는 30대, 40대, 50대까지가 다 고용률이 줄고 65세 이상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 통계청 발표입니까? 예, 통계청 발표에도 그런데 통계청장이 바뀌었는데도 그걸 발표로 그래 합니까? 그걸 어떻게 합니까, 현실을?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이제 나는 정부 통계까지도 지금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정권을 나는 그 23년 정치인인데 이 정권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제 망한 대표적인 나라가 그리스하고 아르헨티나 예를 들죠. 그 아르헨티나가 소득 분포 통계 잡다가 정부가 나서 가지고 통계 더 이상 잡지 마라 그래놓고 그러니까. 이제 경제 위기로 갔고 그리스도 비슷한 짓 했고 베네수엘라도 비슷한 짓 했는데 하도 공격을 받으니까 정책을 바꿀 생각을 안 하고 국민을 호도할 생각을 했는지 이제 이게 젊은 친구들한테 전 교육적으로도 보는데 젊은 친구들한테 무슨 시사를 하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지금 통계청장 가신 분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뭘 만들어준 거냐 하면 소득주도 성장이 95%가 긍정적이다. 이 통계를 만들어주신 분이거든요. 그거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냐면요. 그 정신 나간 사람. 예. 그 통계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하면 지금 월급 받는 사람을 보니 지난해보다 급여가 올라간 사람이 95%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월급 받다가 못 받게 된 사람은 치지도 않았고 그렇죠. 또 소득주도 성장 없어도 우리나라는 매년 물가 올라가기 때문에 임금을 올려주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임금이 올라갑니다. 그 정책이 없어도. 그러니까 그거는 소득주도 성장하고 상관없는 통계인데 그 통계를 만들어 가지고 대통령한테 주니까 소득주도 성장률이 옳다는 통계를 만들어줘 가지고 너무 고마워 가지고 갑자기 통계청장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말 통계를 가지고 대국민 사기를 하는 곡학 아세를 했던 사람을 출세를 시킨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교육적으로도 상당히 옳지 않은 거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특히 대기업은 아까 말씀하신 지금 어려워지는 요소가 많은데요. 중국이 지금 경착륙 조짐이 큽니다. 예. 중국이 금년 초에 6.8% 성장하던 게 지금 6.4%로 한 해 사이에 0.5% 성장률이 낮아졌는데 지난 한 30몇 년 등소평이 개방한 이후로 처음으로 내년에는 6% 이하 성장으로 떨어질 거로 돼 있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관광객도 잘 안 오게 되고 대만의 호텔들이 다 매물로 나와 버렸어요. 이제 중국 사람들도 경제가 불안하니까 해외 여행을 안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우리나라도 이 또 유통이나 이제 관광객이 와야 관광 수입도 생기고 면세점에 가서 화장품도 사고 김도 사가는데 이제 어려워질 거라는 게 분명하죠.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또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할 수 없이 미국에다 공장 옮겨야 되는 그 요소도 켜진 데다가 제일 큰 요인은 이겁니다.
기업들이 너무 불안해서 못 살겠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니 공정위원장이 불공정 경쟁 행위를 처벌하면 되는데 삼성의 지배 구조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지배 구조 바꿔라. 이러고 압력을 넣고 있죠. 요번에 그러고 있고 버젓이 지난 정권까지도 다 정부하고 합의해서 합법적이었던 것들을 이번 정권 들으니까 다 갑자기 불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도 그랬고 파리바게뜨 파견 직에 대한 고용 문제도 그래가지고 멀쩡했던 기업이 뭐 민노총한테 허락받고 새로 회사를 만들어야 되는 이런 나라를 만들니까 불안하죠. 그다음에 지금 대기업 총수 중에 사법 처리 중이지 않은 총수가 몇 없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불안해서 삼을 수가 있으니까. 그게 저는 보건데 문재인 정권의 경제 정책은 국가 갑질형 경제 정책입니다. 말하자면 근로자는 받는 돈이 똑같은데 실제 집에 가는 돈은 더 줄어요. 나는 이게 뒤에서 돈 안 끊는가 몰라. 대통령이 사실 경제에 관심이 있는지 후보 시절에 만나봤더니 머릿속에는 북한밖에 없고 경제에 완전히 문외한이다. 경제 음치라는 말을 했는데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식의 냄새를 피우면서 이렇게 유체 이탈을 하니까 TV 토론하는 거 유튜브 통해서 한번 보시죠. 거의 동문서답했어요. 여태 벌어놓은 게 좀 있으니까 아직 더 털어먹어도 된다. 베네수엘라가 털어먹는데 한 5년 걸렸고요. 지금 홍성태가 김성태. 김성태, 예,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공가 순환 시대입니다. 예. 그 좌파들 논리를 역으로 한번 이야기해 본 겁니다. 예, 응? 예. 그 지표 막 복잡하게 이야기하면 그 헷갈려요. 그 쉽게. 지금 대기업 총수 중에 사법 처리 중이지 않은 총수가 몇 없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게- 불안해서 삼을 수가 그게 있으니까. 저는 보건데 예. 박정희 대통령은 국가 주도형 경제 정책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문재인 정권의 경제 정책은 국가 갑질형 경제 정책입니다. 말하자면 이 국가 갑질형 경제 정책이라는 것은 사회 체제 전체를 자유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서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로 가기 위한 준비 단계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기업이 예컨대 삼성 같은 경우도 국민연금 의결권을 제대로 활용하면 국유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예, 그래서 기업들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 그럼요. 그래서 언제 전과자 될지도 모르는 판이니까. 예, 그래서 지금 지배 구조 때문에 공정위가 자꾸 사법 처리를 했는데 요새는 그 바뀐 노동법 때문에 또 불안한 거예요. 그 52시간제하고 최저임금 뭐 이런 게 가지고 얼마 전에도 이번 주에 큰 뉴스였죠. 연봉 7,500, 8,000이 되는 종업원들이 대기업 근로자들이 다 최저임금법 위반이다. 이게 이제 최저임금이 왜 그러냐면 통상임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주 정기적으로 주는 상여는 임금에 포함되는데 비정기적으로 주는 급여는 기본급에 포함이 안 되니까 그 비정기적으로 줬던 상여가 높은 기업들은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정기적으로 주는, 그러니까 뭐 2달에 한 번씩 100% 주던 거를 매달 50%를 주어가지고 통상임금으로 집어넣으면요. 근로자는 받는 돈이 똑같은데 실제 집에 가는 돈은 더 줄어요. 왜냐하면 통상임금이 올라가면 4대 보험료가 다 올라가고 각종 세금이 다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뜯고 나면 실제는 집에 가져가는 돈은 더 적어지고 형식적으로는 최저임금을 맞춘 게 되고 이제 그런 근로자들도 손해보는 법이 됐는데 그거에 의해서 사업자들이 이제 처벌을 받아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삼성이 국유화 안 될 수 있는 지금까지 유일한 수단이 뭐냐면
계열사의 순환 출자에 그렇죠. 의한 경영권 네. 보호였는데 이 법 어디 경제학적, 경영학적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게 잘못된 거라고 그러고 지속 가능하지 않은 지배 구조라고 그러고 공정위원장이 나와서 가지고 바꾸라고 압력을 지금 가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거가 끊어지는 순간 그냥 경영권을 내주고 말씀하신 대로 연금 사회주의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그게 끊으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걸 대표적으로 보여준 게 최근에 현대자동차가 지배구조 개선하려고 그러다가 엘리엇이 들어와 가지고 그렇죠. 천억 단돈 천억치 주식 사고 나니까 못한 거거든요. 그러고 나면 엘리엇이 경영권을 뺏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정부가 그거를 지금 경영권을 흔드는 일을 계속해 오니까 경영주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중견기업의 나이 드신 최고위원자가 자식들한테 이걸 물려주려고 안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물려주면 감옥 가거나 떨어먹거나 빼앗길 거 있으니까 얼른 처분하고 그냥 접고 그 현금이라도 나눠주는 게 편하겠다. 그러니까요. 예. 그 요즘 기업하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기업 팔아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한답니다. 임대소득자로 그냥 남으려고. 요새 작년 10월에 11월에 내가 베트남을 갔었는데 베트남 간 목적이 기업 그 리쇼어링 정책 국내로 좀 들어와 달라고 그거 부탁하러 베트남을 가봤었는데 베트남 가보니까 내 들어오라 소리를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왜 못했나? 우선 베트남에 가보니까 임금이 한국의 10분의 1입니다. 그리고 공장 대지가 베트남 정부에서 거의 무료이다시피 줘요. 그리고 모든 기업 정책에 그거는 노조가 없어요. 강성 노조가. 말하자면 베트남의 인력이 교육 수준이나 인력이 우리나라를 거의 비슷합니다. 삼성 같은데 예를 들어서 하노이에 핸드폰 공장이 전 세계의 핸드폰의 40%를 하노이에서 생산을 하는데 거기 근무자가 16만입니다. 16만인데 거기에 협력업체까지 합치면 50만이 넘어요. 남쪽에 가보니까 호치민시에 가전회사. 가전회사가 8,000명이 근무를 하는데 가전회사하고 핸드폰 공장에서 1년에 수출액이 500억 달러입니다. 삼성에서. 그 베트남 전체 수출액의 4분의 1이에요. 말하자면 베트남의 경제의 4분의 1을 삼성전자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트남에서는 삼성전자가 국빈이죠. 한국의 대통령보다 더 고마운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가서 한국으로 돌아오라. 여기 와보니 뭐 하겠습니까? 맨날 1억 연봉 받는 사람들이 광화문을 휩쓸어 가지고 스트라이크나 매일 하고 걸피다마 스트라이크 하고 매년 단체 교섭을 해야 하면서 진이 빠져가지고 기업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건 생각도 못 하는 거고 말하자면 강성노조의 노예가 되어 있는 대한민국 이 기업 구조가 개선이 안 되고는 또는 정부가 이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갑질이나 하고 걸핏하면 감옥 보내겠다고 협박이나 하고 나는 이게 뒤에서 돈 안 뜯는가 몰라. 돈 안 뜯는지 내가 몰라. 그건 나중에 밝혀지겠죠? 나중에 밝혀지겠죠? 지금이야 저거 정권 잡았으니까 앞에 죽고 같은 경찰 검찰 앞세워갖고 하고 있으니까 조용하지만은 원래 경찰 검찰이라는 건 저 사람들은 참 야릇한 사람들이에요. 정권 1, 2년 앞두고 힘 빠지면요 바로 칼을 돌립니다. 여태 그래 왔고. 그래서 내가 작년 베트남 가서 한국 기업이 살 길은 베트남에서만이라도 한국 청년들 채용해 달라고 내가 사정을 했어요. 우리 청년들을 취업 자리가 없다. 이게 국내에는 전부 좌파 정부가 들어와서 나라 전체를 사회주의로 몰아가고 있고 모든 제도를. 그러니까 기업들이 전부 탈출을 하고 매각하고 없어지는데 내가 기업주들한테 내가 그런 사정을 했어요. 한국 청년들을 베트남에 좀
당신들 기업체에 좀 데리고 와달라. 그러니까 기업주 하시는 말씀이 재미있습니다. 생산직은 올 사람이 없고요. 10분의 1 주고 누가 오겠습니까? 관리직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한국 청년들 관리직으로 불러가지고 하는 거는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모시고 하는 말씀 중에서 그러면 현재 이런 판인데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그 교수님 한번 타개책을 이야기해 보시죠. 사실은 기업 현장이나 또 시장 경제를 믿는 분들은 거의 희망을 잃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정부가 이념에 중독이 돼 있어가지고 무슨 얘기를 해도 못 듣고 지난 11월 1일에 그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하면서 지난 그 고도 성장기에 우리나라가 양극화가 심화되고 재난 불평등이 아주 구조화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그런 것들은 다 사실의 정반대의 발언이거든요. 고도화 성장하는 동안에 우리나라 빈부격차도 줄었고 집에서 놀고 있던 사람들이 취업의 기회를 갖게 됐고 다 부자가 됐고 그 우리나라의 빈부격차가 확대된 거는 우리 경제가 구조적 한계에 부딪힌 IMF 외환위기를 전후하면서부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고도 성장이 지금 이제 미국에서 한 30년에서 중에 최대의 호황을 지금 트럼프 집권에 하고 그렇죠. 있는데 예. 그래서 보면 하위 10% 취업이 안 돼 있던 분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보거든요. 거기가 그렇죠. 임금 상속도 높고 실업률 감소도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고졸 이하의 저학력들이 취업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사회가 되고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줄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정반대의 인식을 가지고 있고 자꾸 다른 핑계를 대고 그러고 더더욱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대통령이 사실 경제에 관심이 있는지 뭐 지력은 간두고 관심이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제가 이제 여러 번 인용하는데 전 주한 일본 대사 무토가 그 후보 시절에 만나봤더니 머릿속에는 북한밖에 없고 경제에 완전히 그 문외한이다. 경제 음치라는 말을 했는데 뭐 아무리 봐도 그게 현실인 것 같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게 뭐 밑에 사람들한테 지시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제일 바람직한 거는 그 경제 현실의 어려움을 좀 직시를 하는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 지금 뭐 1년 반 동안 이상 얘기를 해와도 사전에도 이렇게 그 주류 경제학들이 전혀 믿지 않는 이단적 정책 쓰고 과격한 정책 쓰면 안 된다. 사실은 이 정권이 툭 하면 지금 뭐 OECD가 어떤 얘기했니, IMF 이런 얘기했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 보고서에는 우리나라한테 지금 정권이 하는 거에 정반대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보고서나 권고사항은 하나도 따르지 않고 ILO의 아주 소수 그 마크시스트들이 믿었던 그 임금주도 성장론 이것만을 믿고 그냥 물어붙인 거고 밀어붙인 결과가 이렇게 명백히 나왔는데도 대통령이 아직도 다니면서 최저임금이 너무 급하게 올랐습니까? 마치 자기랑 아무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지금도 이 문제가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식의 냄새를 피우면서 이렇게 유체 이탈을 하니까 희망이 없는 거고요. 지난 대선 때 예. TV 토론할 때도 똑같았어요. 예. 동문서답했어요. TV 토론하는 거 지난번에 아마 유튜브 통해서 한번 보시죠. 저는 사람에게 투자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고요. 우리 이제는 우리가 발전해 나가야죠. 어떻게 그렇게 끊임없이 과거 정부 탓을 합니까? 언제 이렇게 나라 발전하겠습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동안 우리 경제 참담하게 실패한 것, 그건 인정하시죠? 문 후보님이 대통령이 되시면 보수 불태우겠다고 했죠. 언제요? 왜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한번 할 때마다 거짓말하면 어떻게 해요? 네, 문 제가 후보님께서 넘기겠습니다. 예. 문 후보님께서 양념이라는 말씀을 또 하셨단 말씀이에요. 홍준표 후보에게 가만히 두 예. 이야기 아닙니다, 좀 아닙니다. 하세요. 저 말 안 끝났습니다. 제가 바꿀 수 있습니다. 아니 말 안 제가 바꿀 수 끝났습니다. 이야기 좀 하세요. 예, 저 제가 양보하셨으니까 바꿔요. 제가 아니, 말씀드리겠습니다. 답을 드리고 제가 다시 질문을 바꾼 거죠. 예. 아니, 저 예. 계속 묻잖아요. 지금 그런데 지금 문 아니요. 후보님께서
아까도 똑같은 제가 일을 겪었는데 이제는 제가 답을 끊고 지금은 제가 주도권 묻겠습니다. 토론이 아닙니다. 지금 주도권 토론 하셔야 아닙니다. 됩니다. 그 둘이 좀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하시죠. 시작했죠. 그러나 이야기는 돌아가게 돼 있는 것이죠. 거의 동문서답했어요. 아니 요번만 그런 게 아니고 그 5년 전에도 똑같았습니다. 그 저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하고 해서 질 때도 아주 그 동문서답 되게 많이 하셨는데 이 국민들이 그런 것들을 너무 간과하고 있는 거죠.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가 저는 저 대통령 선거 기간이 너무 짧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을 해도 들통이 안 나고 또 잘 국민들이 이 대통령이 얼마나 지력이 있고 경제 문제에 해법을 가지고 있나 이런 걸 자세히 안 본 후과를 우리가 정말 많이 치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우리가 도요타냐 현대자동차의 임금을 비교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아까 대표님 이미 말씀하신 대로 생산성 대비 임금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생산성이 중요하죠. 높으면 예. 임금이 올라가도 괜찮죠. 올라가야죠. 예. 예, 그래서 독일 같은 데가 이제 생산성을 계속 올라가는데 생산성보다 임금이 천천히 올라가면 이제 하나 생산 원가가 내려가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했고 일본도 지난 20년 동안 생산성보다 임금이 계속 낮게 올라갔기 때문에 예. 이제 훨씬 지금 20년 전보다도 단위당 생산 임금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엔저도 많이 돼 있으니까 도요타 자동차에 비해서 이제 현대 자동차가 경쟁력이 없어진 거죠. 거기다가 현대 자동차의 노조가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현대 자동차가 이렇게 잘 버틴 것 중에 하나는 국내에서 소비자들이 거의 90% 이상을 현대 기아차를 사줬었거든요. 근데 저렇게 하고 나니까 저부터도 이제는 현대차 사주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고 있는 난 거예요. 현대차를 예. 그 30몇 년을 샀는데 예. 이번에 살 때는 현대차를 안 사고 현대차 졸업을 했어요. 예. 내가 그 프라이드부터 기아 시작을 했는데 에쿠스까지 해봤는데 이번에 내가 그 미국 갔다 와서 차 산 거는 완성차 업체 중에서 그나마 강성노조가 아닌 업체의 차를 내가 골라서 샀어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저 서울대 사회학에서 인구학 하시는 교수님 만났더니 재미난 게 50대 초반서부터가 아주 태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50대 이상 60대들은 그래도 국산차 사야지 그러고 외제차 사는 거에 대해서 제의식이 있고 그랬었는데 이 나이가 자꾸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미 국내 차에서 대수로는 한 18%, 20%를 잃었고요. 근데 이제 국산차가 싸고 외제차가 비싸니까 금액으로 따져보면 거의 40%의 시장 점유율을 잃고 있거든요. 근데 현대차 노조가 저렇게 억지를 부리고 국가 경제를 생각 안 하니까 점점점 이제 현대차 안 사는 거에 대해서 제의식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도 현대차가 지금 어려운 지경에 간 큰 원인이다. 그러니까 회사가 잘 되고 살아야 되느냐, 자기들한테도 또는 미래 세대한테 일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인식이 너무 없어서 지금 그렇고요. 이제 더 큰 일은 내년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요. 그렇죠. 이 대통령이 또 아주 이상한 말씀 하셨죠. 뭐냐면 거시 경제 지표는 아주 견조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뭘 보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요. 예. 여태 벌어놓은 게 좀 있다. 막 어렵게 이야기할 생각할 필요 없고 여태 벌어놓은 게 좀 있으니까 아직 더 털어먹어도 된다. 그 까먹어도 뜻입니다. 된다. 아직 저 곡간이 덜 비었다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그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예. 학자분들은 뭐 복잡하게 거시경제 지표 뭐 그런 말씀하시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문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는 여태 벌어놓은 게 있으니까 좀 더 털어먹어도 몇 년 더 털어먹어도 된다 그 뜻입니다. 예. 예. 그 석유만이 나오는 저 베네수엘라가 그 털어먹는데 한 5년 걸렸고요. 저기 먹을 게 없어서 온 국민이 해외를 탈출하는데 20년 걸렸거든요. 근데 지금 세계 평균 성장이 3.7% 하는데 이제 2.8% 성장을 하는 1%나 낮게 성장하고 있고
지금 모든 선행 지표가 다 곤두박질 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가 안 일어나고 있으면 당연히 내년에 일자리가 없는 거고요. 그 소비 심리도 추락하고 있고, 그다음에 투자를 안 하고 있다는 게 은행의 그 융자를 보시면요. 중소기업만 영세업자만 융자가 늘어나고 대기업 융자는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돈이 갑자기 정기 예금으로 단기간에 수십조가 몰렸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국민들이나 돈 있는 분들이 이젠 주식도 못 사고 부동산도 못 사고 그냥 현금을 가지고 버텨야 되겠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내년 경기가 엄청 어려울 거라고 하는 시장의 반응이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3주 후면 영세기업이 10.9%를 다시 최저임금을 올려야 되고 2021년이 되면요. 우리 지금 지난번에 바꿔놓은 50시간제 규제가 어떻게 된 거냐면 그 시간 규제만 한 게 아니고 거기다 슬쩍 끼워놓은 게 뭐냐면 그 빨간 날 공휴일 있잖아요. 그날도 연봉제 하는 분은 상관없는데 시급으로 고용한 중소기업은 그 노는 날도 다 급여를 주라는 거예요. 그런 법안을 지난해 국회가 통과시킨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임금이 얼마나 더 늘어갈지 아무도 예상이 안 돼요. 지금 최저임금위원회 같으면 내년에도 2자리 올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좌파 일색으로 지금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도 노동운동 하는 사람이고 여당 대표도 노조 대표하던 사람이고 장관도 그렇고 환노위 장관은 이제 그만두시지 않았나요? 노사정 위원장이니까 그것도 그렇고 다 그런 데다가 강성 노조 출신들이지. 공익위원도 다 좌파로 만들어 놨으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 TV에 나가가지고 아침에 토론을 하는데 그 나오신 고려대의 모든 노동연구소의 연구 교수로 계신 분인데 제가 자영업자 어렵다 그랬더니 언제 자영업자 안 어려운 적 있냐. 그리고 그 월급도 못 주면서 무슨 사업을 하려고 그러냐. 이런 식의 발언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 주변에 있는 학자라는 분들 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든 지표가 지금 내년이 훨씬 어려울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거기다 만약에 중국이 지금 6% 이하로 경착륙을 하면요. 아우성 날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대해서 온 국민이 지금 그렇게 되면 이제 다 불안이 심해지니까 소비는 안 하고 저축을 하고 그렇게 되죠. 그러면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자영업자 대책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은 자영업자들이 전체 경제 인구의 5%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5%다. 자영업자가 어려워지면 서민들이 어려워진다. 서민들이. 그리고 금년 하반기 가면 우리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가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외화가 빠져나간다. 미국하고 금리 격차 때문에. 그 금리를 올리게 되면 지금 가계부채가 1,500조가 넘었습니다. 그럼 중소기업, 자영업자, 서민들은 말하자면 가계 파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개선을 하려면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회복하고 소위 좌파 경제정책을 전면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나라 전체가 곤두박질할 수가 있다. 그 작년에 3월부터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의 경제 파탄 대책 특위, 북핵 파탄 대책 특위 다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사실상 그때까지는 국민들이 이게 몸에 와 닿질 않았어요. 근데 그게 불과 몇 달 사이인데, 불과 몇 달 사이에 연말, 그 시점을 연말에 가서 봐라. 연말에 가보면 아마 몸에 와 닿을 것이다. 피부로 느낄 것이다. 지금은요, 국민들이 느끼기 시작했거든요. 사실 느끼는 것은 딴 데로 보는 게 아니고,
소위 중립지대라는 네이버 댓글을 보면 지금 한 8, 90%가 문재인 정부를 욕을 하고 있어요. 8, 90%가. 그런데 그게 지난 6월까지는 우리 당과 홍준표 욕을 한 8, 90%가 했어요. 지금은 그게 완전히 판이 바뀌었어요. 예, 근데 아마 내 이 방송이 나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인가 그 친구가 네이버 출신입니다. 급히 아마 이제 네이버 댓글 정비를 새로 또 할 거예요. 그 대표님 이제 그 상황 인식이 정확하셨는데 불행한 거는 이제 최근에 예산 국회에서 한국당이 한 행태가 너무 실망스럽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470조라고 하는 슈퍼 예산을 했는데 국민이 어려워지는데 국가가 예산을 크게 잡으면 국민들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거였고 정부의 그 엉터리 54조 쓰고도 일자리 거의 파괴하고 있는 정책에 똑같은 일자리 예산 그리고 그 현금 뿌려주는 그 현금 하는 거 그리고 타당성 조사도 하지 않고 무조건 묻지마로 대북 그 지원하겠다는 예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내년에 어려워질 거니까 정부가 약속했다가 지금 대통령 한마디 말로 지금 번복된 게 탄력근무제 지금 개선하겠다는 거 지금 무기한 연기시켜 버렸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럼 이런 예산을 통과시켜 줄 테니까 그럼 최저임금에 대한 뭐 인상을 유보한다든지 시급 10,000원 예산을 포기한다든지 뭘 하고 딜을 했어야 되는데 아무런 특색 없이 그냥 지역구 SOC 예산 더 받은 거로 통과시켜 준 거로 해서 한국당이 좀 크게 좀 요번에 이제 지도 다시 리더십이 바뀌면 저는 그 김병준 비대위원장 뭐 하신 건지 모르겠어요. 국가주의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국가 팽창에 국가주의 예산이 들어오는데 그 다음에 뭐 지금 홍성태 물러나신 원내대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홍성태가요, 김성태. 예, 죄송합니다. 홍 씨가 좋은 겁니다. 같은데 그래서 홍가 순환 시대입니다. 예. 예, 그래서 김성태 원내대표도 그렇고 본인이 그 노조 운동대표 출신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도대체 자유시장 경제를 믿는 보수 야당이라고 믿을 수 없는 예산 통과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내년에 경제 더 나빠지겠죠. 뭐 그래서 좀 야당도 좀 경제에 대한 인식을 우리 홍 대표님과 같은 인식이 야당이 빨리 공유가 되고 그게 국회의 법안 처리 및 예산일 때 치열하게 논쟁도 하고 싸우고 딜도 할 수 있는 리더십이 빨리 확보되지 않으면 국민들은 희망을 찾을 데가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경제 파탄에 가까운 실정을 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야당한테 희망을 못 갖는 것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최근에 그 좀 실망스러운 행태들 이런 것도 관련이 있다. 그래서 예. 제가 아주 그 페이스북에다가 어마어마하게 욕을 해놨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예. 제가 오늘 그 당내 문제이기 때문에 예. 제가 말씀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당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안 드리도록 하겠는데 예. 사실 그렇습니다. 정치라는 게 국민들을 편안하고 그리고 부자 되게 하는 겁니다. 잘 살게 하는 건데 어떤 경우라도 국민을 괴롭히는 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아는 그런 정치 세력들은 국민들이 이제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요, 아까 이번 정부가 사회주의 정부라는 거를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아직은 그렇죠. 예, 사회주의가 무슨 내가 사회당이다 그래서 사회주의가 아니고요. 시장이 결정할 거를 국가가 많이 결정을 하면 그게 사회주의고 민간이 쓸 돈을 정부가 많이 쓰면 그게 사회주의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보시면
기업의 지배구조도 정부가 바꾸겠다 그러고 시장의 카드 수수료도 정부가 바꾸겠다 그러고 대출 조건도 정부가 결정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사회주의인데 사회주의에서도 아주 경제 지식이 낮은 저질의 사회주의예요. 그 베네수엘라식 시장에 결정할 거를 다 들어가서 그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 적폐라는 말이 바로 시장이 자기들보다 현명하지도 않고 그 공정하지도 않다라고 하는 오만이거든요. 이 전체주의고 사회주의가 나오는 이유가 다 그겁니다. 이게 뭐냐면 기업가들이 노동자를 착취하니까 내가 권력으로 막아주겠다. 이게 사회주의인데 이번 정부는요, 우리나라 역대 정부 중에서 가장 사회주의적이고 사회주의예요. 저는 적이라는 단어도 빼고 싶은데 저는 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지금 얼마나 사회주의 정부인가를 국민이 빨리 깨달아야 되고요. 그런데도 국민들이 보면 아직도 이 정부가 돈으로 막 시장 경제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 지지가 아직도 높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영업자한테 카드 수수료 낮춰준 거 잘해줬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 교수님 그렇습니다. 저는 사회주의 정책을 취하더라도 좋다. 그러나 국민들을 잘 살게 하고 편안하게 하면 좋은데 그런 정책을 취하니까 실업 대란이 일어나고 지금 사상 최악의 실업 상태입니다. 그러면 일자리가 없어지고 저녁이 있는 삶이 저녁이 굶는 삶으로 바뀌고 있고 사회 전체가 지금 살기가 험악해지고 나빠지고 있는데 그것은 정부가 어떻게 정책을 달리해야 되는데 나는 이 주사파 정권이 정권 끝날 때까지 나는 정책을 바꾸리라고는 절대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게 네. 비판을 하면 과거에 양극화 가져왔고 재벌이 착취하던 경제로 다시 돌아가자는 말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 과거가 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논리는 나는 그래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의 논리는 단순 논리입니다. 국민들 설득하는 데는 단순 논리가 좋거든요. 그래서 아까 내가 말한 것 중에 상당수가 그 좌파들 논리를 역으로 한번 이야기해 본 겁니다. 그 복잡하게 논리하지 말고 이 정권은 주사파 정권이기 때문에 사회주의로 가는 것이다. 사회주의는 말하자면 하향 평준화 정책이다. 전부 같이 못 살게 하자는 정책이다. 그리고 가진 자의 것을 강제라도 뺏어서 홍길동식으로 못 사는 사람께 나눠주면 그게 소득 불균형이 해소된다고 그런 믿는 정부이다. 그 점에서는 아주 크게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하는 게 나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일종의 한계가 있다고 보고 지난 3월이나 지방선거 전에 국민들이 생각했던 거하고 불과 몇 달 뒤에 생각했던 게 지금 판이 바뀌고 있어요. 우선 내 생활이 힘들고 내 자식이 취직을 못하고 그리고 내가 당장 먹고 살기가 어려워졌는데 어떻게 이 정부를 지지하겠습니까? 김정은만 바라보고 그 목매다는 정권인데 그 정권을 지금 바라고 자기의 생명, 재산 그거 다 맡기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첫 방송에서 우리 한국 자유주의 경제의 대표적이신 분인 이병태 교수님이 나와서 이제 많은 좋은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히 생각하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국민들한테 좀 쉽게 그 지표 막 복잡하게 이야기하면 그 헷갈려요. 그 쉽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표하고 통계로 복잡한 자료 많이 만들어 드릴 테니까 이제 홍 대표님 장점을 살리셔가지고 이제 펀치라인을 콱 날리셔가지고 이제 국민들 너무 답답한데 이제
이 아주 이단적인 이 경제 실험을 많이 하고 있는 문정부의 실상을 국민들한테 잘 전달해 주시는데 이 홍카콜라가 큰 기여를 하실 거로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식 네트워크의 이병태 교수입니다. 경제지식 네트워크의 새로운 사업으로 이병태 TV를 시작을 합니다. 부디 유튜브 이병태 TV 꼭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고 널리 소개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